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리능 연구소 369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토마토를 정성껏 키웠는데 어느 날 밑부분이 검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추를 매일 살피고 물도 주었는데 잎끝이 갈색으로 마르며 힘없이 처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병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벌레 때문이라고 여기고 약을 찾기도 하고 물을 더 주거나 덜 주면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김영수 아버님은 올해 71살입니다. 아버님은 베란다와 마당에 놓은 상자에서 토마토와 고추를 키우며 매일 아침 잎을 살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토마토 밑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 텃밭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을 쓰거나 흙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칼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식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줄기와 열매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세포 구조를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칼슘은 우리 집 부엌에서 매일 버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달걀 껍데기입니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과 함께 버리지만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텃밭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됩니다. 물론 그냥 뿌린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집에서 간단하게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영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밑이 검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병이나 벌레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칼슘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칼슘은 사람에게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기와 잎, 그리고 열매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토마토 밑이 검게 변하거나 상추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흙 속에 칼슘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흙에 칼슘이 있어도 식물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줄 때 들쑥날쑥하게 주거나 흙이 한번 마른 뒤 갑자기 많은 물을 받게 되면 뿌리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이 있어도 열매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에서 상추를 키우는 박순자 어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햇빛도 충분하고 흙도 좋은데 잎끝이 자꾸 마르면서 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강한 줄 알고 그늘을 만들기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물 주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뿌리가 안정적으로 영양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처럼 텃밭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칼슘이 얼마나 잘 녹아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식물은 물을 통해 영양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의 칼슘은 있어도 없는 것과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컵 안에 물이 있어도 빨대를 막아 놓으면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단순히 달걀 껍데기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껍데기 속 칼슘은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는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을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재료로도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있어도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음 단계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달걀 껍데기를 모아서 손으로 부수고 그대로 흙 위에 뿌리는 방법입니다.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간단해 보여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모은 껍데기를 햇볕에 말린 뒤 손으로 대충 부숴서 토마토 화분 위에 뿌리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영향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음도 조금은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달린 열매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분명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걀 껍데기의 형태에 있습니다. 껍데기는 매우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흙 속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한 시즌 안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단단한 사탕을 물에 넣었을 때 바로 녹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은 이미 녹아있는 형태의 영양만을 물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그냥 뿌리는 방식은 시간이 충분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입자를 아주 곱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식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전의 박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껍데기를 그냥 뿌리는 방법을 사용하셨다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껍데기를 더 곱게 갈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뒤에는 상추 잎끝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느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것보다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다음 단계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단단한 껍데기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김영수 아버님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바로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껍데기를 말려서 부숴 뿌리는 방식으로는 큰 변화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텃밭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정성껏 돌봤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텃밭을 오래 하신 이종우 형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형님은 비슷한 경험을 이미 겪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을 더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셨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날부터 방법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껍데기를 깨끗이 말린 뒤 이전보다 훨씬 더 곱게 갈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으로 대충 부수던 것과는 달리 가루처럼 부드럽게 될 때까지 시간을 들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를 정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작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님은 한 가지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정성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곱게 간 껍데기를 유리병에 담고 식초를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 작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것이 껍데기 속 성분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 병을 그늘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가볍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천히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품은 점점 잦아들었고 액체는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변화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윗부분의 맑은 액체를 따로 옮겨 물에 희석해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새로 달린 토마토 열매는 이전과 달리 밑이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같은 재료로 따라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를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에서 김영수 아버님이 방법을 바꾼 뒤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습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집에 있는 도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2단계 준비와 기본 처리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으기입니다. 매일 부엌에서 나오는 달걀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 한쪽에 따로 모아두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충분한 양이 됩니다. 껍데기를 모을 때는 안에 남아있는 흰자나 노른자를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간단히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껍데기 안쪽에 붙어있는 얇은 막을 떼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막은 흙 속 미생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잘 말리는 것입니다. 모은 껍데기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길 걱정도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계속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리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껍데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넓게 펼쳐 말려주시면 됩니다. 베란다나 마당처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바삭해질 때까지 말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축축한 느낌이 없고 가볍게 눌렀을 때 쉽게 부서질 정도가 되면 적당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약하게 열을 가해주셔도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몇 분 정도 천천히 볶아주면 남아있을 수 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깔끔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거의 끝난 것입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재료를 다루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껍데기라도 정리된 상태로 보니 한층 믿음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껍데기를 실제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중요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곱게 가는 작업입니다. 말린 껍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손으로 대충 부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절구를 사용하거나 믹서기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흐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곱게 갈아야 다음 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조금 거칠게 갈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입자가 클수록 물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만큼 변화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아주 고운 가루는 식초와 만났을 때 빠르게 반응합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처음에는 대충 부젓다가 효과를 못 보셨지만 두 번째에는 시간을 들여 곱게 갈면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식초를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곱게 간 껍데기를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식초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놀랄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껍데기 속 성분이 식초와 만나면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단했던 성분이 점차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안전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병의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 과정에서 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밀폐하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뚜껑을 살짝 얹어두거나 천으로 덮어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주의가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에 두고 일주일 정도 두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내용물이 고르게 섞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점점 줄어들고 액체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껍데기가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일주일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껍데기를 곱게 갈고 식초와 만나게 하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이 액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희석입니다. 만들어진 액체를 그대로 사용하면 농도가 너무 진해서 잎이나 뿌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 작물의 경우에는 물에 충분히 묽게 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작은 화분이나 모종 상태에서는 물 한 통에 액체를 아주 소량만 넣어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자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작물은 조금 더 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아버님은 토마토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액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간격으로 잎과 흙에 함께 주는 방식이 안정적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용할 때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잎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에 더 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잎의 뒷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많아 영양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이용해 잎 뒷면에 가볍게 뿌려주고 동시에 흙에도 함께 주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박순자 어머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상추 잎 끝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자라는 잎이 훨씬 부드럽고 고르게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 속에서 천천히 쌓여갑니다. 다만 모든 식물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성을 좋아하는 일부 화초나 작물에는 사용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의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과 균형입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처음에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자주 사용해 보려고 하셨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주 생기는 궁금증과 실제 경험을 통해 느낀 변화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함께 이 방법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삶은 달걀 껍데기도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열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안쪽에 남아있는 음식물은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껍데기를 그냥 뿌리는 것과 이 방법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뿌리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흙 속에서 변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안에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방식처럼 형태를 바꿔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만으로 모든 영양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껍데기에서 얻는 것은 칼슘 중심의 보충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료를 완전히 끊지 않고 함께 활용하셨습니다. 이정호 형님은 올해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비용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비료를 자주 구입했지만 지금은 부엌에서 나오는 재료를 함께 활용하면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모으고 깨끗이 말린 뒤 곱게 갈아 식초와 함께 두어 형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물에 희석해 잎과 흙에 함께 사용합니다.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부엌에서 나온 작은 껍데기가 텃밭으로 이어지고 그 텃밭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아버님도 이제는 달걀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